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법조계 이슈와 소식을 한데 모아 전해드리는 노투데이 스페셜 신세아입니다. 그동안 법률방송에선 배드파더스, 즉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에 대한 보도를 수차례 해드렸죠. 관련해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지난 20일, 이른바 양육비 이행 법안이 국회의원 만장일치로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일단 개정안이 통과되긴 했지만 앞으로 더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산적해 있는 게 현실인데요. 양육비 이행 법안을 발의한 국회 여가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지난 19일 참여연대가 문재인 정부 3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하고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날 브리핑에서 참여연대는 검찰 개혁을 위해 검찰 정치 언론의 검찰 네트워크의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새롭게 개편한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이름의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도 공개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그 밖에 다양한 법조계 소식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법률방송은 지난 6일 말기암 싱글맘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이혼 뒤 두 아이를 키우면서도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싱글맘의 사연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싱글맘이 9살, 11살 두 아이를 남겨두고 지난 12일 끝내 남겨질 아이들 생각에 감겨지지 않았을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양육비 문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장한지 기자가 말기암으로 숨진 싱글맘 고 김지혜 씨의 어머니를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 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양육비 지급 이행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양혜연의 기자회견. 현장에선 11살, 9살 두 아들을 키우는 투준맘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말기암 싱글맘이 양혜연에 보내온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아빠 없이 자랐다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아빠들이 하는 짓도 다 했어요. 톱질, 몹질, 드릴까지도. 근데 남자아이는 아빠를 짰더라고요. 그래도 더 열심히 했어요. 운동도 잘했으니 인라인도 보드도 스키도 다 같이 타려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요. 아이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고 안타까워하던 싱글맘은 지난 12일 오후 4시 55분 끝내 사망했습니다. 이제는 각오 없는 딸, 고생한 걸 옆에서 지켜보면서도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 엄마는 미안할 뿐입니다. 이제 지가 살다 이제 지치니까 못 살고 나온 거예요. 술 먹으면 구타하고 소리 지르고 몸도 아프니까 힘들죠. 애가 암 앓은 지가 지금 한 7, 8년 되는데 그러기 전에서부터 직장 다니고 뭐하고 해서 병들었는데도 항암 해가면서도 직장 다니고 막 그러는데 법원은 한 아이당 매달 50만 원씩 100만 원을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로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5년 전 이혼한 남편은 단 한 번, 그것도 달랑 50만 원 준 게 그동안 준 양육비의 전부였고 아이들 양육은 오롯이 지혜 씨의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지혜 씨는 아이들 기죽지 않게 하려고 암 판정을 받은 와중에도 수영장으로, 스키장으로 남들 다니는데 다 데리고 다니며 몸이 부서져라 이를 악물고 키웠습니다. 나는 그때 상에 뭐라 했어요. 네 몸도 안 좋은데 그냥 쉬지 왜 그렇게 애들 데리고 다니냐 추운데 가면 지금에 와서 보면 애들한테 많이 이제 그것까지 해준 그렇게 생각돼요. 지가 이제 저렇게 떠날 줄 알고 미리 많이 데리고 다녔던 것 같아요. 지혜 씨의 어머니는 지금은 각오 없는 숨진 딸의 전 남편만 생각하면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인간도 아닌 거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래 둘씩이나 있는데도 애가 그렇게 암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키우는데도 한 푼도 안 주고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아닌 거지. 괘씸 이상해요, 진짜. 그거는. 지혜 씨는 숨을 거두며 어머니에게 이제 아이들을 아빠한테 보내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아이들 커가는데 옷 한 벌 안 사준, 짜장면 한 번 사준 적 없는 사람에게 지혜 씨의 분신인 아이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지가 그런 얘기는 하더라고요. 가기 전에. 엄마, 이제 엄마 나이도 있고 힘드니까 애들 보내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그랬죠. 야, 네가도 여태까지 키우고 엄마랑 같이 키우고 여태까지 그랬는데 너도 못 주는 걸 내가 어떻게 주니? 그 어떻게 주니?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키울게. 다행히 이제 11살, 9살 난 두 손자가 할머니를 잘 따르는 게 지혜 씨 어머니의 기쁨이라면 유일한 기쁨입니다. 요즘 뭐가 제일 재밌어? 할머니랑 놀는 거요. 아, 진짜? 형은? 장난하는 거요. 이혼한 뒤 주기로 한 양육비를 주지 않는 나쁜 아빠들이 비단 고 김지혜 씨 얘기만은 아닙니다. 지혜 씨 어머니는 이에 대해 전 남편이 법원에서 얼마를 주라고 판결했는데도 준다고 하고서 안 준다며 줘야 주는 거지 우리나라 현 법률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씁쓸해하면서도 허탈해했습니다.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이다. 양육비 이행을 강화하라. 오늘 국회 앞에선 모레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양육비 미지급 피해를 받고 있는 지혜 씨와 같은 싱글맘들이 양육비 이행 법안을 처리하라고 힘껏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양육비 피해 아동은 100만 명이 넘습니다. 아이들의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들을 지켜보며 건강하게 잘 키우려고 고군분투하는 양육부모의 고통도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양육비를 안 주고 잠적하거나 재산을 숨기면 양육비 이행을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에 20대 국회에는 양육비 미지급 시 형사처벌, 명단 공개, 운전면허 정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하면서 형사처벌이나 출국금지,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은 빠졌습니다. 애초 발의됐던 법안들에서 상당 부분 후퇴한 겁니다.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과 의식주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의 문제를 국가가 나몰라라 하면서 출산 장려에만 예산을 쏟아붓는다고 저출산이 해결될 것 같습니까? 그나마 양육비 미지급자의 운전면허를 정지, 취소시키는 내용도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에서 유지될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청에서 교통과 상관없는 이유로 운전면허를 정지, 취소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혀왔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이행 강제를 위해선 운전면허 정지는 물론 출국금지, 양육비 악성 미지급자 명단 공개, 형사처벌 등 조항을 다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 여성단체들의 요구입니다. 미국, 캐나다, 독일 등 다른 국가들처럼 양육비 지급을 피하는 양육비 채무자를 형사처벌해야 합니다. 국가는 더 이상 여성과 아이의 생존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나쁜 아빠들의 편에 서지 마십시오. 국회 법사위는 내일 법안 심사 소위를 열어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 등 민생 법안들을 심리한 뒤 모레 전체 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법률방송은 어제 11살, 9살 두 아들을 남기고 숨을 거둔 싱글맘 고 김지혜 씨의 사연과 지혜 씨 어머니와 나눈 얘기들을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이른바 나쁜 아빠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더불어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이 어떻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장한지 기자입니다. 이혼하고 5년 동안 딱 한 번 50만 원, 9살, 11살 두 아들을 남기고 지난 12일 사망한 고 김지혜 씨가 전 남편에게서 위자료라고 받은 돈의 전부입니다. 인간도 아닌 거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그래 둘씩이나 있는데도 애가 그렇게 암을 해가지고 그런 상태에서 키우는데도 한 푼도 안 주고 그 사람이에요. 사람도 아닌 거지. 괘씸 이상해요, 진짜. 그거는. 이혼한 뒤 주기로 한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80%에 이르고 이런 나쁜 아빠들로 인해 피해와 고통을 받는 아이들이 100만 명에 이른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추산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쁜 아빠들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자신들의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는 걸까요? 나쁜 아빠들의 유형을 정리해봤습니다. 이른바 나쁜 아빠들 유형 첫 번째이자 가장 흔한 유형 가운데 하나는 읍소형입니다.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본인도 없어서 못 준다는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오히려 하소연을 하는 경우입니다. 주고 싶지 않은 것보다는 못 주는 거죠. 제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나와서 빚이 많아요.
빚도 있는 상태에서 양육비를 어떻게 줍니까? 본인도 어려운데 양육비 때문에 월급에 압류까지 걸려 더 살기 힘들다고 거꾸로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소연을 합니다. 현재 지금 그 월급에 압류를 한 상태예요. 아예 엄마가 월급을 압류를 해서 지금 제가 최저 생계 비용만 지금 받고 있어요. 최저 생계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쪽 최저생계비가 187만 원 정도 되죠. 그러니까 저 월급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네. 그래도 말이라도 양육비를 못 주는 걸 미안해하는 게 그나마 위안이라면 위안입니다. 당연히 죄인이죠. 뭐 어떠한 사유가 있었던 무슨 일이 있었던 자기 자식한테 돈을 못 주는 자기 자식한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리지 못하게 한 부분에 또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죄인이죠. 읍소형 유형은 대부분 나중에 형편이 좀 괜찮아지면 주겠다고 하지만 형편이 계속 안 좋은 건지 형편이 좋아지면 그때는 과거의 한 말을 잊은 건지 양육비를 제대로 주는 경우는 잘 없다는 것이 관련 단체들의 설명입니다. 나쁜 아빠들의 두 번째 유형이자 가장 상대하기 싫은 유형은 다짜고짜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버럭형입니다. 짜증나잖아요. 나는 솔직히 평생 가도 그 둘이 보기도 싫어요. 애도 똑같아요. 돈 안 주면 온갖 별 거지 같은 걸 다 문자 보내고. 그래 다 차단시켰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대부분 본인은 한다고 하고 있는데 양육비 제대로 안 준다고 핍박만 하냐며 성을 냅니다. 그래도 나는 20만 원씩 줬어요. 내 능력껏. 난 최선을 다해서 주고 있는데 솔직히 평생 가도 보고 싶지도 않은 얼굴이고 그 자식마저도 안 보고 싶어요. 내가. 나쁜 아빠들 유형, 읍소형이나 버럭형은 그나마 미안해하거나 화를 내더라도 어떤 식으로 연락은 되는데 주소나 휴대폰 번호 등을 바꾸며 연락도 끊고 아예 사라지는 잠적형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하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확인 후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어쩌다 통화 연결을 해도 그냥 일방적으로 사안을 회피할 뿐입니다. 이런 회피형, 잠적형 유형의 경우엔 아예 양육비를 전혀 주지 않는 당사자 입장에선 가장 악질적인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이 때문에 이런 상습적, 악질적 양육비 미지급의 경우엔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여성가족위 논의 과정에서 이 부분은 빠졌습니다. 우리는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한 2년에 걸쳐서 그 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정을 해서 제일 통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이런 정도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도 실효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까지 협의를 한 게 이제 현재 법사위로 넘어간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와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나쁜 아빠나 나쁜 엄마에게서 추후 양육비를 받아내는 국가 대지급 제도입니다. 활성화될지 안 될지는 사실은 잘 몰라요. 이제 법에서는 할 수 있는 만큼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죠. 그 양육비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몇 년을 이렇게 끌면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정보 공개는 지난 1월 1심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옴에 따라 추후 입법화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신상공개도 사실은 지난번에 법무부에서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가 신상공개하는 거가 이제 가능하다 하는 판결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법이나 제도를 떠나 물론 최선을 다해 제대로 양육비를 지급해오다 사정이 정말 어려워진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1월 달까지 제가 지급을 하다가 20만 원 지급을 못했어요. 30만 원 보내고 또 30만 원 보내고 20만 원을 못 보냈어요. 거기 사장님한테 또 나쁜 말을 써서 제가 그달에 잘렸어요. 그리고 직장을 바로 또 옮겼어요. 제가 벌어야지 양육비를 보내잖아요. 이런 경우엔 감정적으로 맞설 경우 결국 양육비 미지급으로 이어지는 등 사태가 악화될 수 있으므로 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신청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어제 오후 양육비 이행 법안이 재석 158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인데 20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조마조마 지켜봤던 관계자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개정안이 일단 통과되긴 했지만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할 과제들도 남아있는데
장한지 기자가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어제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 여야가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사건 재조사 여부,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체계 작구 심사권을 폐지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설전과 입씨름을 벌이는 가운데 법사위원들에게 일제히 문자가 날아들기 시작하는 게 법률방송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살고 싶어요. 매일 한 번씩 죽고 싶다. 힘들다. 양육비를 이렇게 받기 힘드나. 아들과 죽을까 생각하다가 아니야 열심히 살아보자 마음을 다짐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누가 또 죽어야 법을 만들어주실 건가요? 부탁드립니다라는 절절하고도 절박한 호소입니다. 여야의 입씨름을 보다 못한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관계자들이 불안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에 법사위 의원들에게 양육비 이행법안 처리를 읍소하는 단체 문자를 보낸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양육비 이행법안인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로 넘어갔고 재석 158석에 찬성 158표, 반대와 기권은 0표, 투표의원 만장일치로 본회의를 통과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양육비 이행법안을 발의한 국회 여가위 여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법률방송과의 통화에서 소리내 웃으며 후련함을 그대로 나타냈습니다. 네, 혹시 어떠신지 듣고 싶어가지고요. 너무 다행이죠. 너무 좋죠. 이거 이동안 2년 넘게 계류했잖아요. 맞아요. 예, 애썼습니다. 진짜 고생했어요. 법안의 정식 명칭은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개정법률안입니다. 내용은 우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방경찰청장을 통해 운전면허를 정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이와 함께 국가가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한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국세 체납 처분의 예를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 시 양육비 채무자 동의 없어도 신용보험 정보를 관계기관에서 받아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열어놨습니다. 월급이나 부동산 압류 등 실효적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을 열어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운전면허 정지라고 하는 또 강제 조항이 들어오고 또 본인의 동의 없이 또 금융자산 조회할 수 있고 이래서 저는 뭐 실효성을 담보했다고 보고 강제성도 일정하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성과가 있었다 생각을 하고 그동안 법안 통과를 촉구해오며 노심초사해오던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는 법안 통과 직후 양육비 피해 100만 아동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줬다는 보도자료를 내고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회원들도 지금 어제 또 이제 그렇게 법안 통과되고 나서 굉장히 많이 가입자들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포기하고 계셨던 분들이 나도 이제는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그런 글들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법 하나 통과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닌 관련법이 있고 없고가 양육비에 대한 인식 자체를 좌우한다는 것이 손민희 부대표의 말입니다. 법으로 안 되니까 그냥 이제 포기해야지라고 그냥 포기하셨던 분들이 많았는데 다시 받아야겠다. 이거는 당연히 지켜줘야 되는 권리구나라는 그런 인식들이 양육자들도 좀 변화가 찾아온 것 같아요. 양육비를 안 주는 나쁜 아빠들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운영자 명예훼손 사건을 맡아 1심 승소를 이끌어낸 양소영 변호사도 뿌듯하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저는 이게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만들어지고 어쨌든 양육비 미지급 이런 그 문제를 알려서 인식의 전환도 가져오고 약간 그 부분이 이제 대법원이든 국회든 이제 문제점을 하게 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배드파더스 사이트 공익성이 어쨌든 이로써 좀 증명이 됐다고 할까요? 그런 점에서 좀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양 변호사는 다만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가 빠진 데 대해선 아쉬워하며 추후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안에는 신상 공개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드파더스 사이트가 아직 해야 할 역할이 남아 있는 거죠. 미지급자 관련해서 공개할 수 있는 법안이 근거가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요. 향후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양육비 국가 대지급 제도가 발을되긴 했지만 대지급 대상과 기간, 범위를 확대하는 것과 상습적, 악질적 양육비 미지급자 형사처벌 등의 과제는 21대 국회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경기도 용인병에서 당선돼 21대 국회로 생환한 정춘숙 의원은 21대 국회가 열리면 관련 법안을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형사처벌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외국에서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이거는 아동으로 보면 아동 인권의 문제, 또 아동 학대까지도 볼 수 있어서 그거는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날 양육비 지급 이행 강제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뗐습니다. 동시에 양육비 미지급자 신상 공개와 형사처벌 등의 과제는 21대 국회 몫으로 남게 됐습니다. 법률방송 장은지입니다. 법률방송에서는 이번 주 양육비 미지급 문제 관련해 일련의 기획 보도를 전해드렸는데요. 그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육비 이행 법안이 재석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되며 일단 첫 발은 떼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데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나 형사처벌 등은 추후 과제로 남겨두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습적, 악질적 미지급자의 경우 왜 명단 공개나 형사처벌이 필요한지 그 이유와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관련 고소장을 법률방송이 단독 입수했습니다. 장한지 기자의 보도 보시겠습니다. 법률방송이 입수한 아동학대와 아동유기, 방임 등 아동복지법 위반 고소장입니다.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여성 A씨가 전 남편 박모 씨를 상대로 낸 고소장입니다. 안 좋게 끝나는 대개의 경우가 그렇듯 A씨도 지난 2010년 결혼 직후부터 남편의 가정폭력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그치겠지, 나아지겠지 했던 남편의 폭력은 딸이 태어난 뒤에도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태어난 지 1년도 채 안 된 아기가 보는 앞에서 A씨를 마구 폭행했고 2014년엔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을 정도로 남편의 폭행은 포악했습니다. 심지어 친정에 가겠다는 A씨의 말을 격분해 남편은 친정에 가면 너희와 너희 가족도 다 죽여버린다며 식칼을 A씨와 아기에게 겨누고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분이 안 풀렸는지 남편은 식칼을 문에 던져 꽂아 A씨와 아무것도 모르는 아기를 공포에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피해 아동이 행위로서 이를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해도 명백한 신체적, 정신적 학대라는 것이 A씨를 대리하고 있는 양소영 변호사의 말입니다. 아동복지법에는 보호 의무 있는 사람이 아이를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경우에 아동학대죄로 이제 아동복지법 위반인 거죠. 그걸로 처벌을 하도록. 2014년 초 이혼 소송 중 사전 처분으로 법원은 전 남편 박 씨에게 A씨가 데리고 있는 딸을 면접 교섭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마지못해 5에서 6회에 걸쳐 딸을 데려간 박 씨는 당시 만 3세였던 자신의 딸을 자신이 일하는 시장 가게에 방치하는 등 유기, 방임했다고 고소장에 적혀 있습니다. 고소장에 따르면 박 씨는 딸이 배가 고프다고 여러 차례 의사 표현을 했는데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대로 먹이지 않았습니다. 면접 교섭을 마치고 돌아온 딸이 가족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고기를 굽는 대로 허겁지겁 먹었고 배고팠어? 아빠 만나 뭐 먹었어? 라고 묻자 딸이 오늘 밥 안 먹었어? 라고 말했고 이후에도 면접 교섭을 다녀올 때마다 딸이 계속 배고픔을 호소했다는 것이 A씨의 말입니다. 심지어 박 씨는 시장통 더러운 박스에 딸을 넣어놓고 방치했고 딸은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개가 무서워 공포에 떨었다고 합니다. 7년이 지난 지금도 이제 10살이 된 딸은 제 가슴에 상처가 있는 것 같고 물바다가 된 것 같아요 라고 그때를 기억하고 있고 고통의 기억은 고스란히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이는 아동복지법상 명백한 아동 방임과 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양소영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2012년부터) 별거하기 시작해 2015년 이혼 확정 판결을 받은 A씨는 딸을 데리고 별거하며 이혼 소송 초기인 2012년 12월 매달 6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전 남편은 2019년 5월까지 양육비를 단 한 푼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2018년 2월에는 딸이 수익자로 되어 있는 실비보험을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해지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해약금은 임의로 써버렸습니다. 이에 A씨가 양육비 해결 총연합회 양혜연과 함께 양육비 이행명령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를 다 거치자 전 남편은 2019년 6월부터 매달 10만 원씩 말 그대로 주는 신용만 했고 그동안 줬어야 할 5천만 원 넘는 양육비는 지금도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시작된 아동학대와 방임, 유기는 양육비 미지급을 통해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그동안에는
양육자가 아닌 사람은 보호 의무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가 논리였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 주장은 어쨌든 비양육자도 부모로서 여전히 친권은 있는 사람이고 그 친권에 기해서 보호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이 보호 의무 있는 자에 해당한다가 저희 논리입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것은 방임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양육비 미지급을 통한 사실상의 아동 방임과 유기, 학대, 이게 비단 A씨 개인의 사연과 문제만은 아니라는 게 양혜연의 말입니다. 직접적인 신체적인 폭력만 학대가 아니라 아이들을 방치하고 방임하고 또 심지어는 이건 생존권을 완전 무시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전 남편이란 사람은 형편이 어려워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외제차를 타고 명품을 걸치고 다닌다고 합니다. 양육비 미지급이 단순한 채권 채무 문제가 아닌 아이와 양육자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상습적, 악질적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해선 형사처벌 조항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양혜연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는 배경이자 이유입니다. 이런 것들을 형사처벌해서 이게 민사의 문제가 아닌 형사상의 그런 법도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이어서 21대는 좀 더 그런 부분을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부양 의무자잖아요. 보호 의무를 부담해야 되는. A씨가 낸 고소장이 검찰 기소로 이어질지 재판에 넘겨진다면 법원이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학대나 방임, 유기에 준해 유죄를 선고하는 전향적인 판결을 내릴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참여연대가 오늘 문재인 정부 3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하고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발간된 검찰 보고서의 제목은 한 발 나간 검찰 개혁, 반발하는 검찰 권력입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오늘 기자 브리핑에서 참여연대는 검찰 네트워크라는 단어와 이의 해소를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오병두 홍익대 법대 교수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를 사례로 들며 수사와 보도를 통해 검찰이 실체 진실을 독점하는 것과 같은 착시 현상이 강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병두 교수는 이런 현상을 검찰 사법이라는 용어로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법원을 대신해 사법의 담당자이자 실체 진실의 유일한 담지자로 부각되는 검찰 사법 현상이 발생했다는 것이 오 교수의 지적입니다. 오 교수는 나아가 정치권 대상 일련의 수사에서는 모종의 정치적 판단 아래 검찰력을 특정 사건에 집중하는 등 검찰 사법을 넘어 검찰 정치로 나아갔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같은 검찰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자 구조로 오 교수는 검찰 네트워크를 언급했습니다. 정치적 성향의 일부 현직 검사들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을 포함해 광범위하게 포진한 전직 검찰 출신 인사들의 개입, 그리고 언론을 통한 영향력의 확장 등 검찰 네트워크가 검찰 정치의 통로가 되었다는 게 오 교수의 주장입니다. 해법으로 오 교수는 본격적인 검찰 개혁은 검찰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고리로서 검찰 네트워크를 해소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인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도 검찰과 검찰 출신의 법조인이나 정치인, 일부 언론 등이 연결된 검찰 네트워크가 검찰 개혁에 반발하고 있다며 검찰 네트워크의 해소가 시급함을 역설했습니다. 참여연대는 검찰 스스로 지난 1년간의 행적을 돌아볼 수 있도록 전국 검찰청의 검사들에게 검찰 보고서 책자 등을 발송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른바 정치검사라고 불려지는 검사들이 참여연대가 발송한 책자를 보기는 볼지, 얼마나 수긍할지, 검찰 전체적으로는 참여연대의 보고서 내용에 얼마나 동의할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 자신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믿는 검사들이 꽤 된다고 하는데 검찰이 실체 진실의 유일한 담지자로 부각되고 있다는 참여연대의 진단과 현상 자체엔 동의하지만 그게 왜 문제인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문재인 정부 3년 검찰 보고서를 발간한 참여연대는 새롭게 개편한 그 사건 그 검사라는 이름의 검찰 감시 데이터베이스 사이트도 공개했습니다. 이슈 플러스입니다. 오늘 기자브리핑에서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그 사건 그 검사 데이터베이스의 운영 취지에 대해 매년 있었던 중요한 검찰 수사를 되돌아보고 책임져야 할 검사의 이름을 기록,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이트엔 현재 국민의 알 권리가 큰 235건의 사건과 사건 처리에 관여했거나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 940명의 정보가 담겨 있다고 참여연대는 밝혔습니다. 참여연대의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입니다. 검찰 수사 주요 사건, 사건별 담당 검사와 지휘부, 사건의 개요와 수사 결과, 검찰 기소 사건의 재판 결과, 주요 검사 근무 이력, 관여 사건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색창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을 넣어보았습니다.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등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7건의 검찰 수사 사건이 뜹니다. 조 전 장관 가족 의혹 관련 사건을 클릭해봤습니다. 사건의 배경과 진행 상태, 주요 혐의, 피의자와 피고발인 등 수사 대상 정보가 사건 내용에 다 담겨 있습니다. 수사 정보엔 자세한 수사 경과와 담당 검찰청 지검장과 차장, 부장 등 수사 지휘라인 검사들의 실명 등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기소되어 재판에 넘겨진 경우엔 재판 정보에서 상세한 재판 진행 상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주요 인사나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 경과와 선고가 난 경우 결과까지 한눈에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엔 윤석열 검찰총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한동훈 검사장의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사건 수사, 이재용 승계에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수사 등 한동훈 검사장이 맡거나 지휘했던 주요 사건들이 홈페이지 가득 뜹니다. 개별 사건을 클릭해 들어가면 앞서 조국 전 장관 경우처럼 해당 사건들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다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인물에서 한동훈을 클릭해 들어가면 한동훈 검사장의 학력과 연수원 기수, 과거 경력 등과 함께 맡았던 사건 기록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SNS에서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고위공직자의 불법 행위나 부패, 재벌비리 수사나 검찰 등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들과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 대해 그 사건 그 검사 사이트에서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기록의 이유입니다. 검찰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결국 검사다. 검사를 감시하려면 사건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감시해야 한다. 주요 사건 수사를 기록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검사들의 이름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기록한다는 것이 참여연대가 밝히고 있는 기록의 이유입니다. 참여연대는 검찰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댓글 코너에 글을 남기면 검찰 보고서와 양말, 펜 같은 소소한 경품까지 내걸며 네티즌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는데 공을 들여 대대적으로 개편한 사이트가 네티즌들의 관심과 참여로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슈 플러스였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국회는 밀린 숙제하듯 N번방 방지법과 구직자 취업 촉진법, 양육비 이행법 등 100건 넘는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는데 여야는 그 와중에도 법안 통과 관문인 법사위에서 설전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장한지 기자가 법사위 전체 회의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법안 심사와 처리를 위해 오전 9시 반부터 모인 국회 법사위원들. 그런데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앞서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미래통합당 김도부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해 법사위의 체계작구 심사권 관련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법안 심사를 하면서 정부 부처 간에도 이견 조정이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책임하게 인심 서듯이 통과시켜버리고 최종적으로는 법사위에서
다시 조율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는 식으로 법안을 처리해 왔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그러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법사위의 체계작구심사권 폐지 또는 축소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여과 없이 내비쳤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들은 본인들의 뜻대로 법안 처리가 되지 않으면 법사위의 월권, 발목 잡기라고 비난하고 법사위원들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동료 의원들마저 법사위가 의도적으로 법안을 장기 계류시킨다는 등 법안 심사의 신속성이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비판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김도읍 의원은 이에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 폐지는 빈대 잡으려다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법사위가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 폐지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벼룩 잡으려다 초가 삼간 다 태울 수 있는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런 주장을 하기 전에 과연 해당 상임위가 얼마만큼 심도 있게 이견 조정을 해가며 법안 심사를 하고 있는지, 체계작구 심사의 핵심인 유연적 법률을 제대로 걸러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립니다. 김도읍 의원의 발언이 끝나자 이번엔 여당 법사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송기원 의원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우선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 권한을 넘어서 특정 법안을 법사위에서 계류시킨 실제례가 있었습니다. 체계작구 심사라든지 관련 부처 또 이해관계 조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당연합니다. 저희들은 그런 절차가 해당 상임위에서 있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송기원 의원은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 법사위 체계작구 심사권을 폐지해 원칙적으로 각 상임위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관례적으로 그런 부분까지 법사위에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관행적으로 그것이 또 법사위에 미뤄진 측면도 많이 있습니다. 이제 21대에서는 그런 것은 원칙적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하도록 하고 법사위는 법사위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도록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법사위는 또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검찰과 법원에 대한 조사 여부를 두고도 날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당시 관련 증언이 조작됐다는 당사자 비망록이 공개됐다며 검찰 수사의 적법성과 법원 유죄 판결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 민주공화국의 근본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가 권력이 존재하는 건데 이 믿음을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거든요. 이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그 최일선에 서야 할 검찰, 법원이 연관돼 있어요. 같은 당 박주민 의원도 2018년 공개된 사법농단 관련 문건에 보면 과거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전부 무죄로 하면 정부를 상대로 상고법원을 설득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며 법원 차원의 조사 필요성을 거듭 언급했습니다. 당시 엄격한 사법 판단을 한 게 맞는지 의문이 생겼기 때문에 법원 자체 조사를 이야기하는 것일 뿐 사법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면 안 된다는 것이 박주민 의원의 말입니다. 여당 의원들의 공세에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이미 유죄 판결이 확정된 마당에 법원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의혹제만으로 법원에 대해서 불신을 조장하는 이런 행태, 그것이 국가 경영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국회의원과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다고 해서는 저는 지극히 온당치가 못하다. 같은 당 정점식 의원도 재판 과정에서 증언 당사자의 비망록은 증거로 제출돼 판단을 거쳤다며 한 전 총리가 주장하지도 않은 의혹에 대해 대법원이 진상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얘기는 법적 안정성을 훼손하고 사법 불신을 높일 것이라고 조사 필요성을 일축했습니다. 조재현 법원행정처장도 재판도 오판 가능성이 있지만 의혹 제기만으로 과거의 재판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법원 자체 조사에 선을 그었습니다. 누구나 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정치인이나 국무총리나 나아가서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특별한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증거를 갖춰서
신청을 하고 재심에 의해서 그것이 잘못된 판결가 밝혀지도록 그렇게 법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과거 수사 관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이해한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조사에 나설 수도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과거의 수사 관행이 설령 덮어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더 이상 그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적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최근 1년의 사건을 통해서 뼈저리게 느끼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편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설전을 벌이는 와중에도 이들이 받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가 법률방송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살고 싶어요. 매일 한 번씩 죽고 싶다. 힘들다. 양육비를 이렇게 받기 힘드나. 아들과 죽을까 생각이 들다가 아니야 열심히 살아보자 마음을 다짐하며 하루를 보냅니다. 누가 또 죽어야 법을 만들어주실 건가요? 부탁드립니다. 라는 절절한 내용입니다.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 회원들이 형사처벌 등의 내용이 담긴 원안보다 상당히 후퇴하긴 했지만 미지급자 운전면허 정지 등의 내용이 담긴 양육비 이행 강제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법사위원들에게 읍소하고 있는 겁니다. 공방을 어느 정도 정리한 법사위는 100건 넘는 민생 법안들을 서둘러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공방을 벌인 20대 국회의 법안 처리율은 36%, 역대 최악의 수준입니다. 오늘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는 막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여야가 설전을 벌인 법사위는 위원장을 여야 어느 쪽이 맞는지와 상원과 법안 발목 잡기라는 곱지 않은 시선을 받는 체계 작구 심사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두고 21대 국회 시작부터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을 지렛대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을 연일 재점화하고 있습니다. 의도가 뭘까요? 앵커 브리핑입니다. 불을 댕긴 건 어제 20대 국회 마지막 법사위 전체 회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김 의원은 한 전 총리 사건 관련 이른바 한만호 비망록을 언급하며 다시 한번 따져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만호 비망록의 내용은 추가 기소를 당하고 사업 재기를 못할까 봐 검찰의 압박과 회유로 검찰이 원하는 대로 진술을 해줬다는 내용입니다. 실제 당시 검찰은 별건 수사 비판 부담을 감수하고 한 씨의 회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 권력의 폭력, 민주공화국의 헌법적 가치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배신 같은 강한 표현을 써가며 공수처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또 법무부에서 감찰을 한다거나 아니면 검찰 수사를 한다거나 나중에 공수처 수사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든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규명이 돼야. 법사위에 출석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도 절차적 정의를 언급하며 익히 문제점을 느끼고 있다고 김종민 의원의 발언에 동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김종민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는 깊이 문제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은 우선 그 과거의 수사 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 그런 차원에서 어제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양승태 사법농단 문건에 한 전 총리 사건이 언급된 점을 들어 법원 자체 조사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오늘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나와 공수처 수사를 언급했습니다. 공수처가 설치가 된다면 수사 범위에 들어가는 건 맞다. 공수처는 독립성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공수처 판단에 달린 문제라는 게 박 의원의 말입니다. 여권 인사들이 어제 오늘 연이어 한 전 총리 사건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복기를 해보면 한만호 비망록은 최근 들어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게 아닙니다. 검찰이 한 씨가 수감돼 있던 구치소를 압수수색해 비망록을 확보해 한 전 총리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 증거물로 이미 제출했던 내용입니다. 검찰의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는 비망록을 검찰이 스스로 증거로 제출한 것은 한만호 씨가 위증을 하기 위한 일종의 사전 정지 작업으로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는 비망록을 작성했다는 취지로 증거로 제출한 겁니다.
검찰에서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 원을 건넸다고 진술한 한 씨는 1심 법정에선 한 전 총리에게 돈을 건넨 바가 없고 9억 원 중 3억 원은 한 전 총리 비서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6억 원은 자신이 로비 자금으로 썼다고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이런 진술 번복을 위한 일종의 자기 증거로 해당 비망록을 작성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고 한만호 씨는 위증죄가 인정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망록 주장의 진위는 사법적 판단이 끝난 셈인데 민주당에서 이걸 다시 들고 나와 한 전 총리 사건을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으로 이슈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이 달라진 게 있다면 박주민 의원이 언급한 지난 2018년 공개된 사법농단 관련 문건인데 해당 문건엔 과거 대법원이 한 전 총리 사건을 전부 무죄로 하면 정부를 상대로 상고법원을 설득하는 게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다는 게 박 의원의 말입니다. 한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유죄와 한만호 씨 위증죄 유죄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검찰과 법원이 이심전심 한통 속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게 여권의 의심이고 공수처 수사를 통해 이를 밝혀야 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회유나 협박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에 해당하는 한만호 씨가 이미 사망해 버렸다는 점입니다. 당시 수사 관계자의 양심 선언이라도 있지 않는 한 회유, 압박을 입증하기는 무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정치도 수사도 살아있는 생물이라지만 대한민국은 참 다이내믹한 것 같습니다. 한 전 총리 사건이 공수처 수사 대상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권 입장에선 적어도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공수처 출범을 기정사실화하는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공수처장 임명에 반대하며 차일피일 공수처 출범을 늦출 경우 공세를 가할 수 있는 정치적 명분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검찰 과거 수사 관행 등을 지적하며 공수처 출범에 발맞춰 검찰 개혁을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공수처 수사로 이어질지와 별개로 여권 입장에선 한 전 총리 사건을 다시 이슈화하는 게 정의연과 윤미향 당선인에 집중된 여론과 전선을 분산하는 효과도 있고 전체적으로 손해보는 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만호 씨에 대한 검찰의 압박과 회유가 있었던 것일까요?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의 선거 부정 의혹 제기가 점입 가경입니다. 앵커 브리핑 점입 가경 얘기 해보겠습니다. 연일 4.15 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는 민경욱 의원을 미래통합당에서 출당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경욱 때문에 통합당이 괴담정당으로 희화화되고 있다며 민 의원의 출당을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민경욱을 출당 안 시키면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출당을 요구할 자격도 사라진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민 의원이 중국 해커가 전산을 조작해 심은 암호를 본인이 풀었다고 주장하는데 이 암호는 본인만 풀 수 있다고 민 의원을 비꼬았습니다. 하 의원은 그 시절 전국에 수재들이 몰렸다는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입니다. 하 의원이 비꼬은 암호 해독은 민 의원이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지칭합니다. 민경욱 의원은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프로그래머가 자기만 알아볼 수 있게 배열한 숫자를 찾아내 이진법으로 푼 뒤 앞에 공을 붙여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팔로우 더 파티라는 구호가 나왔다고 적었습니다. 팔로우 더 파티, 우리말로 하면 그 당을 따라간다, 그 당과 함께 간다 정도의 뜻입니다. 민 의원은 이에 우연히 이런 문자 배열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10억 분의 1보다 낮다면 빙고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며 중국과 내통해 희대의 선거 부정을 저지른 문재인은 즉각 물러나라고 적었습니다. 문 대통령이 중국과 내통해 4.15 총선 결과를 조작했다는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KBS 기자 출신인 민 의원이 대한민국 언론사의 길이 남을 희대의 대특종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적은 겁니다. 하지만 하태경 의원 생각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몇 단계 변환된 암호 원천 소스의 출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라고 민 의원을 거듭 비꼬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민 의원의 궤변은 당을 분열시키고 혁신을 방해하며
국민의 조롱거리가 되고 국제적 망신거리가 되고 있다고 그야말로 개탄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민 의원은 자신의 주장을 접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민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팔로우 더 파티에 이르는 이진법 순서 배열을 알기 위해서는 우선 각 지역구에서 가져오는 표값과 각 지역으로 나눠주는 표값을 일일이 알아야 한다며 개념도라는 복잡한 표를 올렸습니다. 먼저 가져오는 표값은 피보나치 수열이다. 50% 이상의 표를 얻은 상위 구간은 당선되고도 표가 남는다. 그래서 표를 지는 지역구로 나눠주는 게 그 법칙은 피보나치 수열의 법칙에 따른다는 게 민 의원의 말인데 문과 출신으로서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민 의원도 행정학과를 나온 문과 출신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민 의원의 행보를 보며 점입가경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4세기 말 활약한 중국의 미술의 기틀을 닦은 인물로 평가받는 동진의 화가 고개지의 일화에서 나온 말로 진서에 수록돼 있습니다. 고개지는 사탕수수를 먹을 때 단맛이 덜한 부분부터 먹기 시작해 당도가 높은 쪽으로 향해 갔는데 당시엔 가장 단 부분부터 먹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이에 고개지를 괴이하게 여긴 사람들이 자네는 왜 그렇게 먹나 묻자 고개지는 점입가경, 직역하면 점점 더 좋은 지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의역하면 점점 더 좋은 맛을 보고 싶어서라고 답한 데서 점입가경 고사성어가 유래했습니다. 점입가경의 경은 경치할 때 경이 아닌 지경의 경입니다. 아무튼 애초엔 갈수록 더 좋아진다는 긍정적인 뜻이었지만 지금은 경치와 지경이 혼용돼서 가면 갈수록 볼만하다, 갈수록 가관이다 정도로 비꼬거나 조롱할 때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제게 제보 주신 분들은 일단 각별히 조심하시라. 검찰이 공익 제보자들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거나 김정은 위원장을 언급하며 이제서야 북한 은희가 나한테 갑자기 욕을 하고 나선 이유가 이해가 된다는 등 민 의원의 언행은 이제 기행 수준으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점입가경 행보를 보이는 민 의원에 대해 페이스북 댓글을 보니 의외로, 아님 지지자들이 몰린 점을 감안하면 당연한 건진 모르겠지만 민경욱 의원 최고, 몸조심하며 가자 같은 댓글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민 의원이 열혈 지지자들의 환호라는 단맛에 취해 있는 건지 무엇에 취해 있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확신이 지나쳐 얼핏 자신만의 세계에 갇힌 것 같기도 한 민 의원이 어디까지 어떤 행보를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민 의원이 멀리 가면 갈수록 4년 뒤 통합당에서 다시 공천을 받아 권토중래를 도모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저 멀리 사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사라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내 여러 비판에 출당 얘기까지 나오니 말입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회사와 구직자 사이에서 취업을 알선해주는 헤드헌터를 통해 입사가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출근 전에 회사가 채용을 취소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까요? 출근 전이니 해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걸까요?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의류 화장품 수출업체인 A사는 2018년 2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온라인 화장품 사업 해외 마케팅 업무를 총괄할 인력을 구했습니다. 이에 헤드헌터는 다른 업체에 다니던 B씨를 A사에 소개시켜줬습니다. A사 대표는 한 달 뒤인 3월 헤드헌터를 통해 연봉과 각종 인센티브 등 대우와 근로조건을 B씨에 전달했고 헤드헌터는 B씨의 최종 합격이라고 알렸습니다. B씨는 이에 헤드헌터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입사는 6월 1일로 알고 있겠다는 이메일을 보냈고 헤드헌터는 이를 A사에 전달했습니다. 입사가 확정된 B씨는 다니던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나왔는데 A사는 돌연 입사를 하반기로 조정할 수 있냐며 애초 조건보다 크게 후퇴한 조건을 다시 제시했습니다. B씨는 이에 당연히 항의했고 줄다리기 끝에 A사는 B씨가 출근하기로 한 6월 1일 최종적으로 입사 지원 불합격을 통보했습니다.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고 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A사의 행위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B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고 재판에선 헤드헌터가 B씨에게 전달한 최종 합격이라는 문구를 말 그대로 최종 합격으로 볼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됐습니다. A사는 헤드헌팅 업체를 통해 근로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을 뿐
채용을 구체적, 확정적으로 청약한 사실이 없어 근로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하지만 A사 주장을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B씨가 헤드헌터를 통해 A사가 제안한 근로조건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입사 희망일을 구체적으로 특정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는 주요 근로조건이 정해진 상태에서 근로계약에 관한 청약과 승낙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이어 헤드헌터가 A사의 B씨 답변을 다시 전달했는데 A사는 당시 어떤 이의를 제기한 바도 없다며 헤드헌터가 최종 합격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떤 잘못이나 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서 기존 성립한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취소하면서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A사의 불합격 통보는 부당해고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채용을 내정했는데 아직 근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에게 해약권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A 회사가 B씨가 다니던 직장에 사표를 낸 사실을 알고 이제 갈 데도 없는데 하며 애초 제시한 근로조건보다 크게 후퇴한 조건을 다시 내건 것이라면 참으로 치사하다는 생각입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은 그게 어느 곳이든 어느 분야든 좀 철퇴를 맞았으면 합니다. 한결로 보는 세상입니다.